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는 이제 영화를 55분짜리 영화인데요. 이 사너에는 사람이 있다라는 영화가 끝나고 GV 사회를 맡은 사람이고요. 홍명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플랫폼 C라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영화를 제가 빈곤사회연대의 그 후원회원이기도 한데 이 영화를 상영하게 된 계기는 그래도 이제 반빈곤 영화제를 오랜만에 하는데 뭔가 그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의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어떤 빈곤 현실이나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영화제에서 같이 소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찾아보다가 이 다큐멘터리를 발견하고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GV는 한 50분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분 뭐 1시간 안 되게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의 그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영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짧게 간단한 정보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의 주된 배경이, 그러니까 영화 속에 이제 인물들이 있는 그 산허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를 띄워주시면은 이게 중국인데요. 네, 대략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 홍콩이 있잖아요. 이쪽에 그 홍콩 바로 위에 면하고 있는 아주 큰 대도시고요. 그 대도시 안에 이제 사너라는 곳은 이제 대도시 안에 있는 롱화구라는 이제 구인데 그 도시 안에 구인데 그 구에 있는 한 이제 지역을 말하는 거고 그 지역에 이제 인력 시장들이 이제 유명한 인력 시장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농민공이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농촌에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온 노동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농민공들이 매일매일 혹은 뭐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일자리들을 찾기 위해서 오는 이제 인력 시장이고 그 중에서 유명한 인력 시장이 이제 산허 인력 시장이라고 하고요. 네, 넘기시면 선전이라는 데서 이제 많이 들어보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선전이라는 곳이 이제 인구 1,400만의 엄청난 대도시이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뭐 아이폰이나 뭐 이런 유명한 이제 브랜드의 제품들도 다 여기서 만들 정도로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제조 도시인데 불과 40년 전 사진인데 40년 전에는 이제 이렇게 아주 작은 농촌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네, 넘겨주시면은 이런 이제 엄청난 야경이 있는 대도시가 됐고요. 저는 여기 가서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았는데 제가 정말 촌놈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되게 그 스펙타클에 압도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선전 이야기하면 뭐 IT 엄청난 첨단 도시이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이렇게 그곳의 화려한 모습들만 소개되고 또 얼마 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서 이제 연설을 할 정도로 되게 그런 상징적인 곳이지만 이곳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거의 소개되지 않고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좀 어느 정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의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그 영화에서 보면은 제가 일단은 그 다들 그냥 산허다션이라고 이제 자막에다 넣었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맨 처음에 이제 자막으로 소개가 되긴 하는데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막에는 산허 잉여라고 이제 넣기도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물들이 한 대사들 중에서 근데 이게 정확한 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산허 다션이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산허 다션.
네. 그 산호 따션이라고 나오는데 그 따션 하면은 원래는 보통 전설, 뭐 레전드라고 번역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게임 중국 게임에 많이 나오는 명칭이기도 해요. 이 따션이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떻게 보자면은 여기 보면 캐나다 뭐죠? 그러니까는 캐나다에서 온 사람. 예예 그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가 인터넷에서 많이 봤다 이 산허 따션이라고 그러면서 뭐 유명인들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이 전설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막 너무 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위대한 사람이다? 근데 일종의 좀 컬트적인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양아저씨, 식당에서 일하시는 양아저씨는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하게 봤던 그 인물들이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뭐 홍지에다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어떤 캐릭터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산허의 전설? 뭐 이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나은 제목일 수도 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확실히 리얼리즘을 되게 추구하시는 것 같아갖고 인여라고 네. 또 의역을 해주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 산호 다션이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제 농민공이잖아요. 그 제가 아까 짧게 농촌에서 온 이제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중국에서는 이제 이 농민공들의 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지금 이제 중국 사회에서 많은 큰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계급을 지칭하는 노동자 계급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도 한번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짧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뭐 여기 중국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공부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혀 중국을 좀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보면은 여기 신분증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주민등록증이라고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는 기본적으로 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의 호구가 이제 농촌이냐 아니면은 도시냐 라는 이제 그 구분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좀 그게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나는 경상북도 뭐 상주다 아니면은 충청북도 영동이다.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님 고향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두 분이 뭐 거기서 이제 성장하셨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서울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은 서울시 시민이 되는 거죠. 서울시 주민등록증이 다 아주 자연스럽게 발급이 되는데 중국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상주에서 올라왔다, 영동에서 올라가고 서울에서 산다. 근데 그랬을 때 서울 시민으로서의 신분증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사회에서 굉장히 뿌리 깊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는 도농 이원 구조라고 말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완전히 분리되는 방식으로 중국이 그 통치를 갖다가 시스템화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뭐 49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만 보더라도 당시에는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이제 통일을 한 거죠. 당시에 이 나라를 갖다가.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사방에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채택했던 것이 당시에 믿을 수 있는 우방은 소련밖에 없었거든요. 그 주변에. 그래서 이제 소련이 했던 중화공업을 이제 육성하는 모델을 이제 전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도시의 노동자들의 재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일단 농촌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농촌에서 누군가는 계속 농사를 짓고 그 농산품을 갖다가 도시로 보내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곡물 가격을 책정해서 그래서 누군가는 농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9년 이제 신중국이 성립되고 나서 실제로는 많은 좀 이동이 있었다가 50년대에 1년의 법을 만들면서 이 이동을 틀어막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도시와 농촌의 호구를 엄격하게 분리시키면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자체를 갖다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막게 돼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도시에서는 공장을 중심으로 이제 자기가 일하는 직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단위 체제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농촌에서는 점점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민공사라는 집체를 만들어서 이 인민공사를 벗어나는 삶을 굉장히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배급제를 실시를 했었는데 이 배급제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 지금 현전이죠? 이 현전에 쌀을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양표를 배급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양표를 가지고 저 멀리 뭐 북쪽의 하얼빈 이런 데서 내가 쌀을 구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급표 자체가 내가 어디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완전히 규정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기에는 도시와 농촌의 이동 자체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틀어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70년 말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죠. 많은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 도시와 농촌의 어떤 경제적인 격차를 보면은요, 사실 뭐 계속해서 도시가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아주 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개혁개방의 그 흐름 속에서 보자면은 이 농촌과 도시의 1인당 수입의 격차는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것보다 도시에서 한 달 이제 건축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쉽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에 계속해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이제 아까 홍명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농민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그냥 노동자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근데 이제 노동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많은 경우에 이제 공인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이 도시의 국영기업에서, 이 사회주의 국영기업에서 단위체제 속에서 살아갔던 이 노동자들한테는 공인이라는 직함을 많이 붙여주는데, 이들은 내가 도시에 와서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간에 사실 이 도시에 정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민호구다라는 것 때문에 농사를 평생 안 지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탄형이 지었겠습니까, 농사를? 농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구 문제 때문에 계속 농민이라는 이름이 붙입니다. 이 명명이.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노동자 공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자를 붙여가지고 농민공이다. 이렇게 이제 그 명칭을 많이 붙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까요? 네. 그래서 그 농민공이 지금 중국에서 거의 한 2억 9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중국 사회에서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면은 일단 가볍게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는지부터 한번 저는 궁금하거든요. 어떤 장면이셨는지. 저는 관객 여러분도 사실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을지, 또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을지 궁금한데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지역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션천에서 이제 현장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게 2013년이었고 이제 그때부터 매년마다 갔거든요. 그리고 이 션천에 나오는 이게 롱화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션천 도심의 외곽에 있는 이제 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롱화구에 폭스콘 공장, 아마 여러분 폭스콘이라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애플의 여러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드는 일종의 하청 기업이, 하청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전 세계적인 기업이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노동자들 연구를 제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롱화구 이동이 이제 다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 산허라는 지역은 롱화구에 있고 지하철로는 이제 칭호라는 이제 지하철 맨 빨간 라인의 종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 종점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이제 폭스콘 공장까지 한 1시간 좀 넘게 더 들어갔었는데 이 산허라는 지역은 칭호라는 지하철역에서 좀 더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샹그릴라 호텔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도심인 거죠.
그래서 이 도심까지 내려가려면 거기서 또 지하철로 밑으로 내려가서 한 1시간 또 넘게 걸려요. 그리고 중간에 그 이 탄형이 그 청소일을 또 했었잖아요. 거기 이제 그 나중에 쇠못 박혀가지고 그 보상도 못 공사장에서. 받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빙샨이라는 지역도 사실 그 롱화구처럼 외곽에 있는데 이 외곽이 또 떨어져 있어가지고 우리도 보면은 경기도의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 가는 게 경기도에서 서울 가는 것보다 훨씬 멀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멀어요 지금 지역 그 자체가. 공사장도 선전 안에 있는. 예, 맞아요. 예, 빙샨이라는 지역도 이제 현천시 안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익숙하면서 봤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될까 복잡했던 거는 이 마지막의 그 흐름입니다. 양 아저씨는 그래도 결국 고향으로 가시죠.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많은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농민공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거죠. 설날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에 이제 전 가족이 만난다는 것은 그리고 이 설을 가족과 지낼 수 없는 사람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많은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 아저씨는 어쨌든 이 빨간 베개, 부와 행복을 상징하는 그게 가시는데 이 탄형은 사라졌잖아요. 네. 못 만나잖아요. 연락이 끊겼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만나온 폭스콘 노동자들이 이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봤을 때 어떤 친구는 계속 뭐 위챗으로 연락하기도 하고 고향도 제가 방문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사라지는 인생, 그 굉장히 유동적이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농민공 청년이 갖고 있는 처지를 또 가장 그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 PC방에서 게임 얘기할 때도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뒷부분에 가면 그 아저씨가 양씨 아저씨가 그 공원에서 막 이렇게 노닥거리면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놀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두 청년이랑 마주쳤는데 갑자기 논쟁을 하잖아요. 격렬하게. 그 격렬한 논쟁 장면이 좀 그 흥미로웠어요. 막 중간에 막 시진핑 얘기도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부분이 좀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흥미로우셨나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어떻게 보면 이게 중간에 하신 얘기 보면은 뭐 유고슬라비아도 지원하고 알바니아도 지원하고 흥인 뭐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제가 알기로는 한 60년대쯤에 중국에서 그 비동맹 뭐 이런 거 하면서 비동맹 운동 이런 거에 뭔가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지원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이제 자신이 이 할아버지의 나이로 미뤄봤을 때 자신이 아주 젊었을 때 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분 역시 이제 후난성에서 오신 농민공 1세대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는 뭔가 사회주의, 그러니까 개혁개방이 이제 40년이 좀 넘었는데 개혁개방이 이루어졌던 시기 이전까지 어떤 그 사회주의적 그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배운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일자리도 배정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열띠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두 청년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국가가 책임져 주냐? 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건데 국가가 방치한 게 아닌데 이걸 왜 국가가 책임져 주냐? 이런 식의 구도였는데 그 두 청년 역시 농민공이고, 근데 농민공의 이 두 다른 세대 간에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좀 그 부분이 약간 흥미로웠어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선전 전 딱 한 번 가봤는데 돌아다니다 보면 뭐 선전이든 어디든 간에 막 중국 사람들은 막 되게 열심히 막 갑자기 모르는 사람끼리 논쟁을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그것도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으면 이따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방금 제가 얘기한 거 그럼 이어서 질문 드리면은 그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열심히 이제 국가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 선전에 뭐 선전 당국이든 아니면 광둥성 지역이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농민공들이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건 없는지, 뭔가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이제 살면서 뭐 중국에 관해서 접하는 보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요새는 특히 더 상당히 뭐라고 할까 거의 그 중국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무조건 나쁜. 예,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도통 굉장히 이상한 어디 외계에서 온 집단 같기도 하고 이건 뭐 민주, 자유 뭐 이런 단어 자체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 같고 모든 부정의 어떤 그 혐의는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런 점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중국이 적극적으로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나서 도대체 이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어디다가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사회주의라는 말을 계속해서 붙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특히 이제 이 다큐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에서 많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이제 구소련이라던가 동유럽이라던가 이미 이제 사회주의를 포기했죠. 포기했고 이 레닌의 동상이 뭐 90년대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철거가 됐죠. 그 지역에서. 근데 이제 마오의 초상은 아직도 천안문 광장 가면 버젓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중국인들의 소원은 이제 가족이 천안문 광장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북경에 여행을 와갖고. 근데 그랬을 때 이 마오 그리고 사회주의 이 지도자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이 중국 사회에서 이 중국은 사실 그 민을 포기하는 순간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지도자들이 그리고 근데 또 동시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고속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100여 년 전에 이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지위를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 그래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살았다. 이 역사를 보면은 천하의 개념이지 그냥 세계 속의 어떤 일개 나라가 아니거든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단 한 번도 자기 나라와 어떤 다른 무슨 그 종족을 같은 수위에 놓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여 년 동안의 여러 가지 어떤 식민과 뭐 제국주의 침탈과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이제 상처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어떤 대국으로 다시 성장해야 된다. 그 열망은 많은 중국인들이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를 하고 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초고속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 경제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빈곤을 따질 때 지니계수 뭐 이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4.0을 넘으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이미 넘은 지 오래됐죠. 그래서 이 부의 불평등이라던가 양극화 문제 그리고 지역 간의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 정부가 강조를 했었던 거는 조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정, 조화, 화해 이런 개념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고 지금까지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민생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생이고 어떻게 이 인민들을 챙겨줘야 되는가라는 이제 지점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푼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간혹 뉴스에도 나오지만 중국의 빈곤 구제 정책 이게 보통 또 시진핑이 자기의 업적으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농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프라를 건설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통 기업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국제기구나 많은 그 여러 지표로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아 문제
어떤 그 절대적인 빈곤을 퇴치하는데 이 중국 정부가 가졌던 역할들, 그 성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과소평가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봤을 때도.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했던 이 션전 지역에서 보자면은 폭스콘 노동자들 그 있는 공장 주변에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또 이들을 자원봉사자로 또 초청을 해갖고 이제 션전 도시에 대한 귀속감을 갖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많은 뭐 인프라라든가 소프트, 뭐 하드 이런 부분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다큐의 풍경을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될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곱씹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양아저씨가 아무것도 없다 사실 국가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을 좀 되짚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 근본적인 구조, 이 도농 이원 구조 하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했던 이 그 어떤 자본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간격이 너무나도 벌어졌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사회주의 중국이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 선에서 예를 들면은 그 농민공을 갖다가 자원봉사자로 만든다? 그래서 농촌의 이 도시에 대해서 귀속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정착할 수 없거든요. 이 션전은 중국에서 부동산이 가장 지금 비싼 곳입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서 저는 여기서 션전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쵸,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 호구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 가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립학교를 갈 때도 션전 호구를 가진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농민공의 자식들은 그 부모는 다 품팔이 일을 하죠. 그리고 자식을 학교에 보낼 때도 계속 대기 순위를 타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열악한 그 민간 학교에도 보낼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는 보통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임용고시 떨어지는 선생님들이 이제 다 모이는 곳입니다. 훨씬 더 열악해요. 여러 가지 인프라나. 그래서 교육이든 뭐 주택이든 여러 환경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 농민공들이 션전에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간에 2등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이 중국 정부의 대처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좀 이런 부분은 많아졌긴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저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들을 그러면은 뭐 도시에서 못 살면 농촌으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농촌의 빈곤구제 정책을 열심히 펴는 거죠, 중국에서. 아니 이 도시가 이렇게 포화 상태인데, 이렇게 과잉인데, 그래도 이 중국이 다른 나라하고 다른 점은 슬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촌에 돌아가서 거기서 식당도 열면 되고, 여기 양아저씨처럼 그것이 이 농민공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젊어서는 여기서 건축 일을 하고 도시에서 다시 돌아가고 농촌에서 식당도 열고 뭐 개업하면 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의 삶을 갖다가 설계를 이미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면 돼. 그러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많은 농민공 청년들은 도시의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터넷 보고 똑같이 세계에 대해서 알고 사실 굉장히 고학력입니다. 지금 이 신세대 농민공들은. 그러니까 그 여도가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이라는 책에서 썼던 것처럼 같은 세계에 같은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자유, 기회,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굶지 않을 정도만 되면은 족한 인간이라고 누군가가 계속 나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다양한 대안적인 상상이 가능할 수 있는 좀 세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중국 정부든 아니면 때로 중국의 학계도 마찬가지인데, 이 농민공들한테 너는 요 정도 살아가면 되는 거야. 너는 요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면 되는 인생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정의해주고 있다.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쯤에서 한 반 정도 지나서 이쯤에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면은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계속 이야기 나눠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잘 봤고요.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의 최근에 이제 운동 관련해서 기사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농민공 2세대가 어떤 새로운 운동의 주체다. 이제 이런 글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기존의 농민공 1세대들은 어떤 수동적인 뭐 면모로 이제 어떤 정부가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발심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면 2세대들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공장의 어떤 뭐 투쟁이나 이런 것들 사실 2세대가 중심이 돼서 끌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뭔가 지금 이제 GV 들으면서도 그렇고 사실 탄영과 이제 탄영이 아닌가요? 탄 아저씨와 뭐죠? 아무튼 그 아저씨와 형의 어떤 이 딱 1세대와 2세대 농민공인 거잖아요. 근데 뭔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금의 생각들이라는 게 어떤 정부가 제시하는 것들이 문제적이고 그게 어떤 사회주의 체제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의지로서 뭔가 농민공 2세대가 변혁의 주체가 된다기보다 오히려 되게 신자유주의적으로 내 삶에 그거를 왜 정부가 제시해 뭐 내가 노력하면 더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농민공이라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는 틀린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아서 뭔가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농민공 2세대가 주체가 된다의 근거랑 실제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어떤 농민공 2세대들의 생각의 근거가 좀 다른 느낌이어서 이 차이가 뭘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질문이 뭔가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네 궁금합니다. 뭔가 그런 차이가 어디서 기인할지. 예,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저희 주변을 돌아봐도 뭐 생각해볼 여지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전에 88만 원 세대 나왔을 때는 왜 청년들이 짝돌을 던지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다 또 그에 대한 또 반박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는 정말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청년들 안에서의 어떤 풍경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만 봐도 상당히 다양한 것처럼 실제로 이 중국의 뭐 소위 말하는 신세대 농민공이다. 이 청년들 품팔이 청년들의 삶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좀 어떤 현장, 좀 어떤 누군가, 어떤 인프라와 연결될 수 있는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점이 그런 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중국의 이 신세대 농민공들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시위가 있습니다. 노동 시위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열악하죠. 상당히 열악하고요. 이 중국이 노동계약법을 만든 건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1984년이에요. 이제 개혁개방 시작하고 바로 만들었는데 이 중국 정부가 이 계약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누군가를 해고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류했어요. 그리고 특히 국영기업 노동자들, 도시의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어떤 구조조정, 해고의 문제는 끝까지 미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이 농민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시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가 이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마 중국 공산당 기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형적인 그거죠. 이게 낫과 망치입니다. 낫은 농민을 상징하죠. 그리고 망치는 노동자를 상징해요. 보통 이제 도시 노동자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그 인민의 대표체는 농민과 노동자이고 여전히 이 중국 공산당은 농민과 노동자를 대변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명문화돼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는 단위 체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혜택을 받았던 집단이기도 합니다. 도시 노동자는. 근데 농민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추앙을 받은 이제 그 집단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여러 역사적인 국면에서 버려졌어요. 내가 무슨 국가로부터 뭘 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젊은이들, 이의 부모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근데 이제 이 도시로 왔을 때 받는 임금 체벌의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산업재해 문제 계속해서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2008년에 이제 노동개혁법이 다시 개정이 되는데 이때 결국 중국 정부가 파견의 문제라던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보는 비정규직의 문제죠. 다 그냥 허용하게 됩니다. 결국 법적으로다가. 그래서 이런 파견직으로 살아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노동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공회라고 부르는데 공회는 이제 사실 저희하고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저희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 양대 노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의 공회는요, 이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 기관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그래서 이 보통은 국영기업에는 굉장히 견실한 공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뭐 외자기업이다, 민영기업이다, 이런 데는 뭐 공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 탄시처럼 그냥 그날 와가지고 품팔이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 공회 이런 건 아예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세대 농민공들의 이 파업이라든가 어떤 항의나 이제 노동 조건에 대한 시위라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내가 이제 공장에 이런 노동자로 들어갔을 때 이제 많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예전에,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도시 노동자들이 가졌던 노동조합처럼 우리도 그런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해다오. 우리도 거기서 좀 하나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단순히 임금 문제만으로 어떤 그 노동 시위를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나나의 혼다 파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이제 그 신세대 농민공들이 주도했던 흐름이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공장을 통해서 모여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이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연결 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무해요. 그래서 그 똑같은 시기에 어떤 곳에서는 아주 활발한 노동쟁이가 또 벌어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하루 먹어서 하루 살아가는 또 이런 인물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또. 그래서 좀 다양한 풍경을 우리가 지금 중국 사회에서 동시에 볼 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말씀하실 분 있나요? 네. 네, 뭐 그냥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저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아까 이제 그 아저씨분이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궁금했던 게 이제 정부의 능력 없이 관리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농민공예 2세대 이제 노동 시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게 좀 진행하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대략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게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지금 첫 번째 노동 질문. 쟁의가 있다면은 그게 어떤 방식으로 쟁의가 일어나는지.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공장의 그 노조 그 분들은 이제 산업 같은 인력 시장과 연대할 그런 여유라고 해야 될까요?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 같은 게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중국의 정부의 그 산업의 죄송합니다. 그 산업 같은 그런 인력 시장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아까 노동자들이 그분 노동자가 아니구나. 네. 그 못에 발이 뭐 네. 했다고 그걸 들었는데
이게 통계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하다가 사망하는 농민공들이 얼마나 있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가 앞에는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예. 네, 선생님 힘드시니까 제가 아는 만큼 선생님 논문을 보고 아는 만큼을 제가 그 쟁의는 보통 이제 어떤 쟁의 절차가 막 우리나라처럼 꼼꼼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제 공장에서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나나이 공장이라고 나나이 혼다 공장이라고 하면은 그 공장에서 어떤 파업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 좀 불만을 갖거나 내 권리가 짓밟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뭐 관리자가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면은 이 노동자들이 그 안에서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당 모의를 하다가 어느 날 공장에서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도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런 식으로 많이 파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공장을 멈추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했던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선동을 해가지고 멈추고 나가버리는 공장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식으로 쟁의를 많이 하고 이거는 사실 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불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쟁의를 많이 한다고 들었고 그런데 이게 되게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재작년에 이제 이 영화가 촬영된 시점이랑 비슷한 시점에 이 선전에 있는 뭐 그 자스커즈라는 공장에서도 그렇게 이제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이제 그 기업 공예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공예에 가입하려고 막 시도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제 탄압도 되게 많이 당하고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활동가들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쉽지는 않고 또 그래서 더 이제 뭐 이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진다고 했을 때 뭐 2010년대 초반에는 막 이렇게 연이어서 줄이어서 같이 파업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옹 선생님께서 지금 잘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좀 덧붙여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질문에 좀 답변을 더 해보려면은 노동 NGO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국의 NGO. 노동 NGO. 예.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국가 굉장히 무서워 뭐 NGO 시민사회 이런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국 NGO가 정말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보통은 뭐 사회조직이다 요새는 사회조직이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 중에서 이제 노동 NGO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실제로 깊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한 2010년대까지는 그래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시진핑 이제 들어와가지고서는 거의 많이 초토화됐고, 많이 이제 좀 숨어 지내기도 하고, 많이 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노동 NGO 활동가들이 했던 역할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거기는 홍콩과의 연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 션천은요, 홍콩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메트로가 실제로 통합니다. 물론 이제 해관을 거쳐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 홍콩에 많은 이제 그 활동가들이 또 있고, 뭐 일부는 이제 한동방처럼 그 89년 천안문 사건 내에서 이제 아주 주도적인 인물이었죠. 노동자였고, 저 이분이 이제 또 운영하고 있는 그 차이나 이 노동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활동가들이 서로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이 홍콩하고 션전 그리고 뭐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그래서 이 노동 NGO들이 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80년대, 90년대 했던 식과 또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또 야학을 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좀 그 어떤 곳에서 이렇게 시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근데 또 마침 소셜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가들이 그리고 거기 이제 노동자들도 다 가입해가지고 서로 그때마다 이제 알려주는 거죠. 정보를 갖다가. 그러니까 많은 노동 시위가 일어나도 우리가 그걸 중국의 관영 뭐 CCTV에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식 트위터인 뭐 웨이보라던가 아니면 위챗이라던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좀 전해 듣는 구석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여러 가지 노동 탄압이 들어오는 방향이 이제 좀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까요?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채찍이라고 그랬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노동 NGO 자체는 초토화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제 응징을 하고 이제 다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노동 NGO가 그러니까 중국이 인정하는 이게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 NGO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냥 그 사회복지라던가 이게 중국에서 사회공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런 정치적으로 우리가 감싸 안을 수 있는 이 정부가 좀 그런 형태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또 많은 노동 NGO들은 이 생존의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구로 스스로를 탈바꾸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요, 중국이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너는 사회 조직이야. 그래서 이렇게 인증받은 사회 조직들은 실제로 많은 그 어떤 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지금 한국의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은 100% 개인 후원으로 연명하는 단체 저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다 프로젝트를 받죠. 프로그램을 돌리고 뭐 서울시든 무슨 공익재단이든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이제 지원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출로도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노동 NGO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해외 옥스팜이라던가 여러 그 외국에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암암리에. 근데 이제 중국이 자선법을 통과시키면서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도 차단을 시켰거든요. 대신에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적법한 방식으로 중국 정부나 중국의 공익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라 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이 좀 동시에 굴러가고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다 되셨나요? 예. 그 인력 시장은요, 아주 많습니다. 중국 전역에 너무나도 많고요. 저희도 그 새벽에 이제 첫 차 타고 이렇게 대림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전역에 있습니다. 이 인력 시장이라는 것은. 근데 그 인력 시장에 좀 층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가는 인력 시장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형태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좀, 이게 특히 이제 대학생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원도 있고, 내가 좀 교육도 많이 받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또 인력 자원 기구가 또 따로 있는 거죠. 휴먼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예. 그래서 아주 다른 층위의 인력 시장이 다 가동이 되고 있고, 대도시라면은 어느 곳이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먼저. 네. 예, 저는 오늘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화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왔던 단어 중에 고향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어떤 단어요? 고향. 고향이요. 예, 고향이요. 고향이라는 단어가 이를테면 뭐 향수라든지 뭐 마음의 안식처 뭐 이런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냉정하게 보면 개인이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 말하자면 노후 보장이라든지 사회 안전망 이런 것을 결국 그 고향이라는 이름의 공간이 대신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이를테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모순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 보장, 복지 제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그 산호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그 맹렬한 자본주의적인 야성을 국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기본권들, 그러니까
뭐 보육, 교육, 의료, 노후 보장, 뭐 주거 안정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그 제도로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도시민과 농민공 사이에 혹시 또 다른 차별이 또 거기서도 발생하는지 그런 것도 잠깐 여쭙고 싶습니다. 중국의 사회보장은 굉장히 또 체계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고요. 이게 지금 일련의 여러 가지 노동운동이라던가 문제제기 이런 성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도 그에 좀 조응해서 사회보장 정책을 갖다가 계속 바꿔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여기 이제 많은 농민공들이 이제 도시에서 공장에서 일한다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농촌으로 돌아가는데 연금이 이제 연동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천에서 그래도 좀 폭스콘 같은 큰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은 다 그 양로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정 지분을 갖다가 이 기업에서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그냥 고향 농촌으로 돌아간다? 그럼 그냥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였어요. 포기해야 되는 거였죠. 그나마 이제 폭스콘 같은 큰 공장은 돈을 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연동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내가 이제 나중에 뭐 광둥성의 농촌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광둥성 그 농촌의 이제 기준에 맞게끔 연금이 또 책정이 돼요. 근데 물론 내가 현존에 계속 살았다면은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적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동이 되는 이제 좀 시스템이 있는데 또 많은 농민공들이 그거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히 많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NGO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개정된 2008년의 노동개혁법은요, 많은 경우에는 저도 칼럼에 잠깐 쓰긴 했지만, 기업들이 그냥 이거 친기업적이다. 너무나도 이거 친기업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도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법이다. 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중국의 노동 관련한 여러 가지 법들을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탁월한데라고 볼 수 있는 지점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규모가 작은 공장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노동자들이 나는 어차피 버려진 인생이야. 나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국가가 해줄 거라고 아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이제 다녔던 여러 노동 NGO 중에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전직 어떤 산업재해를 겪어가지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잘렸던 노동자가 그걸 자기가 직접 배워가지고 동료 노동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실제로 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의 문제에서도 좀 많은 개선들은 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혀 이제 인가를 받지 않은 민판 학교라고 해서 뭐 베이징이든 상해든 그 주변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좀 공교육 안에서 이 농민공 자녀들도 수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구제 거의 다 철폐됐어요. 많은 경우에. 왜냐면은 우리도 보면은 지금 인구 과소를 우려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그 한편에서는 그런 지역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이게 도시화도 좀 가속화되고 추동이 될 텐데 너무 이제 텅텅 비는 거죠. 그런 때는 오히려 이 농민들이 도시에 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주택에서든 많은 장려책을 또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이징이라던가 광저우라던가 뭐 현존이다 상해다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딱 하나
하나로 이렇게 일반화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이제 질문을 주셨던 여러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예, 저는 그거는 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선생님 말씀 듣다가 생각난 건데 제가 작년에 그 흉년지방이라는 영화 자막을 또 그때도 만들어서 그건 이제 3시간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광저우와 선전 지역에 있는 노동 NGO 활동가들이 이제 주인공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로 투쟁하는 여기와 좀 다르게 투쟁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거기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노동 NGO 활동가가 이런 인력시장 근처에서 열심히 선전물을 뿌리는데 그 선전물 내용이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 권리가 있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노동자들한테 알려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막 또 논쟁을 길거리에서 막 하는데 내가 이거 법 듣고 가서 막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더라는 식으로 막 항의하는 농민공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현실에서 갔을 때 어떤 법이 있고 막 알게 되더라도 또 그 관청의 문제라든지 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니까 베이징에서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에 그 겨울에 막 어떤 이런 농민공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 불타가지고 다 이제 철거됐었잖아요. 그 막 150개 지역이 철거됐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또 철거돼 버리면은 그냥 살 곳이 없어져 버려서 그냥 막 이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몇만 명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갑자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뒤에 아까 질문 손 드셨었는데 네 뒤에 계신 분. 이게 질문이 교수님께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 홈리스 당사자인데요. 홈리스 행동 쪽에서 왔어요. 어제 이제 홈리스 그 신문 뉴스를 읽어보고 늦게 자고 오늘 좀 영화 보는 시간에 못 맞춰서 좀 늦게 왔어요. 초반에는 이제 못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그 나라와 참 굉장히 닮아 있다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대통령이 스마트 시티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 언론 쪽에서도 그게 이제 뉴스 기사걸로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가 뭐 몇 년이 흘러서 지금 제가 시청하게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화려한 모습들을 봤을 때 40년 전의 모습들과 바뀐 모습들을 봤을 때 제가 그런 연상을 떠올렸어요. 스마트 시티가 연상이 됐고 떠올려졌거든요. 그런 도시가 형성이 됐지만 그 안에서 일자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 농민공들이요. 1세대, 2세대들 같은 경우요. 그리고 너무나 불합리하고 좀 이렇게 불합리한 노동, 근로 조건들, 그 다음에 열악한 환경들, 사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사회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경향신문 작가님하고도 인터뷰를 막 하고 했었어요. 좀 질문이 좀 길어지는데요. 그 사회 구조가 그런 사람들을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금 또 코로나 시대로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도 사고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양아저씨처럼 국가가 그런 사람들을 사회가 다 보호하고 지원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의 사회가 50%를 책임진다 그러면 사회가 40%, 국가가 한 60% 정도를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금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제 문화인류학 교수님이시라 이 질문을 좀 받아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택배 노동자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좀 해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그런 불합리한 노동 근로 조건, 막 계약 조건들로 인해서 사망하고 10명이 넘어가고 사망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불합리한 노동 근로 조건들이 또 다른 갑질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 사회에서는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찬성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선진국 같은 데서는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나 뭐 중진국 이하 후진국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전 국민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서민층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위주로 기본소득을 시작을 해서 차후에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그 일자리가 없는 그런 고용이 없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어제 저희 홈뉴스 뉴스에서 나왔던 거건데요. 국가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이렇게 제도를 만들고 법과 정책을 만들어낸 이것이 우리 이 나라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저희 홈리스 뉴스 신문 제목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동조를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에 받고 있는 그 제도를 복지 지원 체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생애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생애에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빈곤 연대에서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을 좀 봤어요. 그런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지원체계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 생애에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질문이 많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네. 지금 어떻게 짧게? 네, 질문 상당히 많이 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홍대생동에서 오셨군요. 스마트 시티, 아까 스마트 도시 얘기 시작하셨고, 그거 다시 또 질문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근데 이 중국은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을 활용한, 저는 여기서 지금 탄 형이 자기 막 주머니 꺼내잖아요. 그런데 요새 그런 케이스를 많이 못 보거든요, 중국에서. 대부분 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중국에서 현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봅니다. 그럴 정도로 어떻게 보자면은 이제 중국이 뒤늦게 IT 기술을 이제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또 워낙에 이제 통제 시스템을 갖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이 IT로 뭔가를 해본다는 게. 그래서 이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디지털 머니 쪽으로 이제 가고, 그래서 도시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스마트 도시 부분이 이 사드하고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됐을까? 코로나 이후에 도대체 이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
201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션전시의 공안이 나서가지고 막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지역 뉴스로 잠깐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저도 궁금해갖고 한번 찾아보니까는 일단 대부분 PC방에서 자잖아요. 근데 이 PC방을 갖다가 이 감염원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도 다 막았잖아요. 그래서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잘 데가 없어요. 뭐 PC방이다 뭐다 이런 다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보통 도시 재생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재생과 비슷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갖다가 기업하고 정부가 연합을 해가지고 훨씬 더 세련된 공간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뭐 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그 여기 이제 그 식당이 있었던 그런 건물들이 그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는 농민공들한테 임대해주는 이제 집이거든요. 상당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의 이제 우리나라 쪽방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임대료가 싼 거잖아요. 그런 데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한 2배, 3배 되는 임대료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어떤 건물들을 갖다가 다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산호 지역도 그런 식으로 지금 도시 정비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산호와 비슷한 다른 대도시 지역들을 누구는 찾아가기도 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택배 노동자 문제 13분인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CJ 대한통운은 거의 쾌재를 불렀죠.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잘 살아남은 기업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뭐 중국에서도 아까 그 슝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배달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이제 택배, 배달,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일단은 좀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 능해야 돼요. 능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한편에서는 뭐 배달의 민족부터 시작해서 뭐 택배회사 다 억울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 본인들이 사업자로서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플랫폼 기업들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인센티브 시스템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건 하면 될 거를 10건보다 한 12건까지 하면은 인센티브가 나와가지고 막 돈을 더블로 받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라이더들, 커넥터들이 이제 좀 그 체계를 만들어놨는데 사람으로 하면 계속 과잉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을 플랫폼 문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이 좀 택배 노동자 문제든 이제 라이더 문제든 관련해갖고 더 집요하게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의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공회는 공식적인 국가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이 더 이제 그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공회가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공회가 자원이나 재정이나 그 다음에 파급력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고 좀 놀랐던 거는 이 우리나라도 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그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의 이제 정식으로 기존의 어떤 그 고용법으로 사실은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변화하는 플랫폼 시대에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더 이상의 20세기 사회 보장이 이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21세기의 노동 조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이 노동조합의 대처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갖다가 중국 공회는 본격적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 노동 NGO에 가담했거나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자들하고 중국 공회가 적대적인 관계만은 아니에요.
또 한편 이 공회가 그들의 연구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사실은 그들의 활동을 모방해서 자체의 NGO를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좀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 공회가 가는 좀 양면성이 있다. 그 문제 해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1세기의 사회보장이라는 거죠. 뭐 기존의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20세기의 어떤 노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계속 삐걱거리는 거죠. 그것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노동자가 우리 한국에서 봐도 너무나도 적은 퍼센티지예요. 뭐 중국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기본소득의 문제는 21세기에 우리가 그러면은 새로운 보장이라는 판을 어떻게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기본적으로는 뭐 상당히 지지를 합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흥미로운 거는 중국에도 기본소득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절대 주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본소득을 해왔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다시 농촌의 문제입니다. 이 농촌이 집체, 인민공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우리는 모든 토지가 다 사유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토지는 여전히 국유예요. 그리고 농촌의 토지는 집체의 소유입니다. 근데 집체라고 했을 때 누가 주인이냐 이거 이제 불분명한 거예요. 근데 집체가 집체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경영할 수도 있고 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기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유해진 농촌 같은 경우에는 집체 기업, 집체 부동산, 집체 백화상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지역 출신의 농민들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소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본소득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이 아닌 거죠. 상당히 특권화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일단은 좀 그 어려운 사람들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이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그런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역사를 보더라도 그 복지 정책으로 많은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너 가난한데 굶어 죽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계속해서 연명치료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냅두고 있는 게 저는 한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도약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소득을 생각했을 때는 그 수준은 넘어서야 된다. 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그래서 눈치를 주시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답변을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눈치를 드렸는데 제가 눈치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네,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음 영화 상영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영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뭔가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신가요? 네, 맨 뒤에 계신 분. 영화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영화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13억이 넘는 인구고 56개 민족이고 이게 뭐 유럽만 다 합쳐도 6억밖에 안 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일개 국가로 이해하는 건 저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일반화 지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아마도 농민공 친구들도 보통 아마 제가 그때 봤던 통계를 보면 중학생 정도 이상의 중학교 정도는 졸업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영화에서 봤던 사람들도 다 중학생 정도는 졸업했다고 본다면 사회주의 교육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주체를 양성하는 교육을 받은 이들이 중학교까지 교육받았을 때 이들의 상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들의 상의 최소치. 그러니까 아까 양 아저씨가 말하는 사회주의가 뭐 이걸 다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랑은 아마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최소의 상이 있을까? 최소치, 최대치일까요? 최소치일까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최대치의 상과 최소치의 상이 만약에 있다면 이 교육 시스템 아래서
항상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내가 태어났고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이들 교육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이건 뭘까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중거를 가지고 이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사회주의 헌법에 노동자 농민의 국가라고 여전히 되어 있지만 그거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괴리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지금 농민공들, 이 젊은 농민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중학교까지 교육 받았다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상은 뭘까라는 게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선생님이 지금 2010년대부터 쭉 이렇게 중국을 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뭐 주목할 만한 거라든가 아니면 뭐 이게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고민으로서 중국 연구를 또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비교해서 내가 이 어떤 것을 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이 연구를 하는지도 뭐 시간이 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다 말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나왔던 1세대 농민공들은 많은 경우에 권리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못했던 세대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임금체불을 받아내려고 할 때도 보면은 그냥 그 공장 앞에서 전 가족이 와서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며칠을 계속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중국이 그래도 가장 그 정부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정이에요, 안정. 이게 뭔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구경하고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이야말로 지역 정부에게는 가장 막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의 저항이라는 것은 권리 문제를 별도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읍소하는 형태죠. 계속해서 울고 어떻게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 그러면서 계속 통곡하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제가 폭스콘 연구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상당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떤 이제 지원을 받아내 가는 거죠. 결국에는 문제를 이제 처리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면서 좀 권리에 대한 감각, 또 한국과도 좀 다르긴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냉소적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겠냐? 되겠냐라는 이제 냉소적인 감각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 중국의 그런 젊은이들이 교육을 또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의 부모 세대에 비해서 그러나 여전히 이 사회가 나에게 너는 어떤 꿈을 꿀 수 있어 요 정도까지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균열감, 거기서 오는 어떤 괴리감에 대한 어떤 상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 폭스콘 노동자들 인터뷰하고 만나보면서 그러니까 전망이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중국말로 미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뿌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폐쇄감인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이것이 안 될 것이다. 안 먹힐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했을 때 나는 내가 이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리고 이 정도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든 뭐로든지 좀 세계를 접했는데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았는데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상당한 어떤 괴리감 속에서 갈등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고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부분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노동 NGO 활동가들을 만나면은 꼭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이제 알았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전태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태일은 여전히 중국 노동 NGO 활동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폭스콘에서 이제 만났던 한 노동 NGO 그 활동가 분도 우리가 이제 계속 좀 당국에 쫓기면서 이제 이사를 많이 해야 됐었는데 그래도 이 책 한 권은 내가 계속 붙들고 다녔다라면서 이 전태일 평전을 갖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번역된 그거를 또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 중국이 상당히 좀 저는 가슴 아픈 게 그러니까 전태일이 살았던 한국의 이 60년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편에서 중국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 어떤 디지털의 어떤 경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장 그 야만적인 자본주의 축적이 계속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한 도시에서 그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 쟁취와 동시에 사회 혁신과 사회적 기업과 무슨 실리콘밸리와 이게 동시에 다 돌아다녀요. 이 담론들이. 그래서 이런 곳에서 과연 어느 정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션전이라는 도시에서 그냥 이런 농민공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는 도대체 뭔가 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절망감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데런 맥커비라는 이제 이 영국의 한 그 작가가 자기가 이제 성장했던 빈민 지역에서의 삶을 다룬 뭐 가난 사파리 그런 책에서 보자면은 문제 속에서 살면은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너에서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한편에서는 그 안에서 계속 그런 무기력한 삶을 또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더 이상 절망이라는 감정조차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 자체가 무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 다큐에서 좀 많이 보여주는 좀 슬픈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사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국영기업의 노동자의 문제를 제 이제 박사 논문을 해서 담았었는데 이제 그때는 하얼빈이었죠. 중국의 동북 지역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농민공 문제를 좀 다루기 위해서 션전으로 이제 2010년대부터 좀 넘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좀 요새는 더 관심을 두는 것은 아까 그 홍리생동에서 오신 선생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공통점이 많이 보인다. 내가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감각 그리고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이들에게 사회적 버림을 하고 있는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던 데서 보듯이 저나 아니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홍명교 선생님이나 다 계속해서 좀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연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과 구조가 이게 무슨 대척점에 있고 구조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굉장히 어떤 육중화된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위가 구조에 늘 선행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은 결국 이런 자리라는 것이 계속 연결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는 이제 중국에 대한 지식을 더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중국에서의 노동 경험에 대해서 노동운동 경험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홍대생동에서 오신 분은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으면서 이게 또 계속해서 또 다른 연결점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좀 연대라는 부분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도 하고 이러쿵 저러쿵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면서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사실 선생님이 더 궁금한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중국어를 하면서 저도 현장 연구를 하지만 여기 나오는 말을 다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속어도 상당히 많고 이게 웅얼웅얼하는 말도 상당히 많은데 그 자막을 다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저도 다 알고 근데 공명 교수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페북이나 여러 활동하시는 거 보면은 중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관심도 상당히 많고 지식도 상당히 해박하시고 관련해서 참 많은 연결을 만드는 분인데 네. 어떻게 좀 이런 길을 가시게 되셨나요? 이런 길이요? 저도 이제 노동조합이랑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갔던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잘 극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활동가로 계속 살았지만 활동가로서 사회운동 안에서 잘 극복되지 않는 난제들이 막 눈에 보이는데 그게 이제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데 좀 이제 중국에 갔다 오고 이러면서 느낀 거는 거기 이제 활동가들 얘기도 듣고 전세일평전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저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참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런 또 여기서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사실은 되게 바로 옆에 붙어 있고 비슷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는 계속 어떤 왜곡된 모습이 계속 재생산되고 사람들은 엄청 중국을 혐오하기만 하고 진정으로 이해하려고는 안 하는 상태가 반복이 되는데, 뭐 저는 제가 활동가니까 중국의 그런 활동가들, 중국을 진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이 뭉치고 이 사람들이 같이 싸워서 뭔가를 쟁취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고민이 좀 연결이 되면은 뭐 좀 더 그래도 제가 바라는 어떤 모습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냥 여기 우리 안에서만, 한국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중국도 근데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이런 노동운동이나 이런 어떤 운동들을 할 때 그런 난제에 계속 부딪히니까 한국을 참조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는 고민이 많이 들었고, 되게 많이 궁금해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연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되게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는 상태로 어떤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체념이 되고 뭔가 이게 삶이 되면은 누구든지 저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슬펐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소개했던 흉년지방이라는 영화가 이거에 이제 반대편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도시에서 반대편에서 이뤄졌던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려고 싸우고 이랬던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동시에 체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면을 같이 보면서 이 도시 빈곤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못 봤어요. 이거 예전에 들었어요. 아니 여기서 한번 틀어줬으면 좋겠어갖고 선생님한테 보냈는데. 제가 메일로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좀 더 이 자리를 좀 더 희망적으로 끝내고 싶어가지고 사실 유튜브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상당히 많잖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했던 이 여도라는 이제 중국의 사회학자면서 활동가인데, 이분이 이제 아까 그 교육 부분, 이제 중국 농민공의 교육, 자녀 교육 이 문제로 박사 논문을 쓰다가 내가 있을 곳은 좀 학교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현장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북경 노동자의 집을 만들어서 일종의 어떤 공동체 실험을 하는 거죠. 뭐 거기서 사회적 기업도 하고 노동자 박물관도 만들고 노동자 대학도 만들고, 그래서 이 리투라는 분이 쓰신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 그리고 중국 신노동자의 미래, 그리고 우리들은 정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당하다는 여성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부작이 우리나라에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리투가 이 코로나 이후에 노동자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남편인 순헝은 또 노동자 가수입니다. 음반도 이제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순헝하고 함께 작사 작곡을 했다면서 곡을 보내줬어요. 그거는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렌시안에서 정주식 선생님이 이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원광대 정주식 선생님께서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해주셨는데, 어저께 마침 그 위챗으로 리투가 저한테 거기다가 그 뮤직비디오를 입혔다고 그 영상을 보내줬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뭐였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전태일 영화도 있는 거 아시죠? 그 전태일 영화가 제 기억으로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화를 입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작사 작곡을 하고 둘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예 근데 이거를 예, 그러면은 네. 한국 우리 반민곤 영화제 네.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 너무 좋을 것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냥 앞에 가사만 잠깐 좀 읽어드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끝내면 끝내야 될까요? 될까요? 예, 그 가사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태 이거를 찬란한 빛이라는 제목인데 리투하고 순헝이 전태일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부제를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넌 괴로움에 어둠 밤 허기진 걸음으로 집에 돌아와 올곧게 사는 삶이란 한없이 아득하나 넌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 눈을 주려 했지. 아름다운 청년이여 그대의 힘은 어디서 오나 아침 이슬처럼 어찌 그리 선한가. 그대의 진실한 사랑은 찬란한 빛으로 타올라 당신이 있어 난 더 이상 두렵고 슬프지 않아. 먹구름이 몰려와 눈송이가 흩날리니 석별의 아쉬움에 그대를 우러러 보내. 보라 검던 구름이 층층이 갈라져 한 줄기 햇살이 내 얼굴을 감싸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나중에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네, 이런 사회를 제가 처음 봐서 이렇게 미숙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죄송하고요. 오늘 열심히 얘기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